폭우가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 한 남자가 떠내려왔습니다. 오두막으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폭포 아래에서 시작된 한 남녀의 운명 같은 인연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고 산속에 홀로 살아가던 한 여인. 그리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차가운 계곡물에 떠내려온 한 사내. 그날 그녀가 그를 살리지 않았다면 훗날 조선의 운명 또한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룡산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폭포 옆 오두막에서 시작된 애틋하고도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같은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깊은 산중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청룡산 북쪽 기슭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며 힘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포 아래 생겨난 소는 맑고 투명하여 바닥에 자갈 하나까지 훤히 들여다 보였으며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어 한 폭의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새소리와 물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과 동떨어진 그 고요한 곳에 작은 오두막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오두막의 주인은 22살의 처자 유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래 충청도 청주에 뿌리를 둔 양반가 출신이었으며 부친 유한석은 한때 예조참의를 지낸 관리로 청렴하기로 이름이 자자한 분이셨지요. 그러나 그 청렴함이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정승 이두원의 뇌물수수를 목격하고 이를 임금께 상소하려 하셨던 유한석은 이두원 일당의 모함을 받아 영모제로 몰리게 되었고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친은 유배지에서 억울함을 품은 채 세상을 등지셨고 오라버니와도 뿔뿔이 흩어졌으며 모친마저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먼 친척조차 찾아가지 않았어요. 몰락한 양반과 처자를 기꺼이 거두어 줄 리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부친이 젊은 시절 학문을 닦으셨던 청룡산 자락의 오두막으로 올라왔지요. 그곳은 오래전 부친께서 손수 지으신 것으로 사람 손이 닿지 않아 낡고 허름했지만 서연이 혼자서 손을 보아 빈틈없이 고쳤어요. 산에서의 삶은 고됐지만 서연은 굳건했습니다. 새벽이면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에는 약초를 캐거나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부친에게 의서를 배운 덕에 약초 다루는 솜씨가 웬만한 의원에 뒤지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산을 올라와 약을 구했고 서연은 그것으로 소금이나 쌀 같은 생필품을 얻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었지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해질 무렵 폭포 옆 너럭바위 위에 앉아 책을 읽는 때였습니다. 부친의 유품 중 남아있는 몇 권의 서책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것을 수도 없이 되풀이 읽었습니다. 폭포의 물소리가 책장 넘기는 소리를 감싸 안았고 저물어가는 노을이 글자 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너럭바위 위에 앉아 있었지요. 초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비를 맞은 계곡은 금세 불어나 평소의 2배 가까운 물이 폭포를 타고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우비를 걸치고 텃밭에 씌워두었던 이영을 단단히 묶으러 나갔다가 계곡 상류 쪽에서 무언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통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어요. 남자였습니다.
남색 도포가 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청회색이었습니다. 등과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서연은 두 말 않고 계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 아래 미끄러운 돌들이 중심을 흐트렸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남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남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몸은 놀라울 만큼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한 걸음 한 걸음 거친 물살을 거스르며 기슭으로 끌어냈습니다. 강변의 모래밭에 남자를 눕히고 나서야 서연은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상처가 문제였지요. 옆구리에 칼에 찔린 듯한 자국이 선명했고 등에는 매질을 당한 것처럼 붉게 부어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하게 당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았어요. 서연은 지체하지 않고 남자를 오두막 안으로 옮기는데 거의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결국 들이밀었을 때 서연의 손바닥은 이미 까지고 어깨는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서연은 부친에게 배운 의술을 총동원하여 남자의 상처를 씻어내고 지혈초와 봉황삼을 지식여 상처 위에 붙였습니다. 밤새 남자 곁을 지키며 열이 오르내리는 것을 살폈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던 건지 누군가 가위로 꿰매어 놓은 것처럼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지끈거렸고 옆구리는 불로 지지는 것 같았고 코끝에는 낯선 약초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뜨자 낮고 어두운 천장이 보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소박한 석가래였습니다. 벽에는 약초 묶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 사이로 가느다란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시선 끝에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지요. 단아한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여인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남자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게 갈라졌습니다. 청룡산 자락의 오두막입니다. 제가 다인을 계곡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선비님께서 물에 떠내려 오시더이다. 남자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보았지요. 손등에 난 상처,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 낯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나는 누구요? 여인의 눈썹이 가늘게 움찔거리며 모르십니까? 성함을?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름, 고향, 가족,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요. 안개 너머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르겠소. 아무것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나 충격으로 기억을 잃는 일이 간혹 있다는 것을 의서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상처를 처음 볼 때부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이 고왔고 도포의 옷감이 고급스러웠으며 어딘가 모르게 몸가짐에 범상치 않은 기품이 배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눈앞의 사내는 그저 다치고 지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요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처는 깊지 않으나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서연은 미리 끓여둔 죽을 가져왔어요.
쌀이 귀한지라 기장과 율무를 섞은 잡곡죽이었지만 들깻잎과 마늘을 넣어 구수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처음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고맙소. 짧은 두 마디였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며칠을 꼼짝하지 못했지요. 상처가 깊었고 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서연은 매일 아침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갈아붙였으며 죽과 탕약을 번갈아 가며 먹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남자였어요. 그러나 간간히 서연이 약초를 손질하거나 책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눈이 그쪽을 향하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남자는 처음으로 혼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불편하겠군요. 서연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자주 하지 않는 의미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도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강이라 하겠소. 강물에서 건져 올렸다 하니 강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것 같소. 이강이라. 서연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습니다. 강, 물처럼 흐르는 이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아닌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요. 저는 유서연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교환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은 몸이 다 나아도 떠나지 않았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기억이 없으니 돌아갈 곳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에 내려가 보려 했지만 서연이 말렸어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이 분명한 그가 섣불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 대한 경계심은 본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소리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했고 어두운 곳을 볼 때는 눈이 예민하게 좁혀졌습니다. 초가을이 깊어갔고 이강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약솜씨도 좋았지만 이강의 체력이 워낙 강건한 탓도 컸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혼자 걸을 수 있었고 보름이 지나자 오두막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장작을 팰 때면 어느새 나타나 그 일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말렸습니다.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나았소. 그렇게 짧게 잘라 말하고는 이강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도끼질 솜씨가 깔끔하고 능숙했거든요. 힘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나무를 쪼개는 모습이 어디에선가 몸을 단련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하게 잘 맞아 들어갔지요. 서연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약초를 손질하는 동안 이강은 마당을 쓸었고 서연이 저녁을 지을 때 이강은 물을 길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강은 기억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폭포 옆 바위에 앉아 눈을 감고 안개 너머에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미간을 좁혔어요. 서연은 그런 이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강이 불쑥 물었습니다. 이곳에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않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서연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오히려 편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 더 무섭더군요. 이강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아차린 듯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부친의 죽음, 집안의 몰락, 홀로 산에 오르던 날의 서러움.
그것들은 여전히 가슴속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었지만 굳이 꺼내어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다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책에 대해, 하늘의 별에 대해, 계절이 바뀔 때의 냄새에 대해. 이강은 놀라울 만큼 박학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지식은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 책을 읽다 모르는 구절에 막히면 이강은 거침없이 뜻풀이를 해주었습니다. 한문 경전은 물론이고 병서의 내용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강이 분명 고관대작의 집안 출신이거나 아니면 깊이 학문을 닦은 선비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의 정체에 대해서는 캐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이강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억지로 알아내려 해봐야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될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폭포 주변을 덮어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서다가 눈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을 때 이강의 손이 먼저 뻗었지요. 굵고 따뜻한 손이 서연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하시오. 짧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서연의 뺨은 눈보다 더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강은 그것을 못 본 척했어요. 서연도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가 오고 있었지요. 겨울은 깊었습니다. 청룡산의 눈은 무릎까지 쌓였고 계곡의 물은 얼어붙어 폭포마저 반쯤 얼음에 갇혔습니다. 오두막 안은 이강이 미리 장작을 넉넉히 패어 따뜻했지만 바깥을 나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두막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이강은 서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도 글을 읽을 줄 알았지만 이강이 아는 것들은 서연이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강은 역사와 제도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치와 민생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말하는 방식이 어딘가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해온 사람처럼. 서연은 듣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느 밤 이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낭자. 예.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나요. 그 사실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소. 서연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계곡에서 끝났을 거요. 이 겨울을 그대와 함께 보내면서 나는 깨달았소. 내가 비록 내 과거를 알지 못하더라도 내 앞날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내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소. 지금 이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서연 낭자, 나와 혼인해 주겠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으며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강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조금씩 마음 한켠이 물들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밥을 지어 먹고 함께 눈을 바라보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를.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강의 과거를 모른다는 것, 언젠가 그 기억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 당신이 기억을 되찾는 날 그때도 지금과 같겠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같을 것이요. 이강은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떤 신분이든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맹세하오. 당신 곁에 있겠다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혼인은 소박했어요. 증인도 없었고
화촉을 밝힐 변변한 촛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한 번씩 절을 올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청룡산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세상이 그 두 사람을 위해 하얀 보자기를 펼쳐준 것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이불을 덮었지요. 한편 궁궐안은 한 달째 혼돈이었습니다. 세자 이준이 잠행 중 실종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 그가 사라진 지 닷새가 지나서였습니다. 세자는 평소 민정을 살피기 위해 간간히 잠행을 나갔고 호위는 최소화했습니다. 왕의 명이 있었기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나 세자가 한양 북쪽의 서촌 마을을 지나다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내금위장 진태호가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피가 낭자했고 세자를 호위하던 내관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자의 흔적은 없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 이철은 내색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침소에 드신 이후 사흘간 음식을 거의 들지 않으셨습니다. 후궁들과 환관들은 임금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준은 임금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왕비는 이준을 낳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금에게 이준은 아들이기 전에 왕비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준이 죽는다면 이 나라의 왕통은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의정 이두원이었죠. 그는 세자를 처음부터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세자가 총명하고 강단이 있어 즉위하는 날에는 자신의 권세가 꺾일 것이 불보듯 뻔했어요. 더욱이 세자는 이두원 일당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유한석이 상소하려 했던 뇌물 문제를 세자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두원은 마침내 행동에 나섰어요. 세자의 자맹 경로를 내부자를 통해 미리 알아낸 이두원의 사주를 받은 자객들은 서촌 마을 인근에서 세자를 기습했습니다. 세자는 용맹하게 저항했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요. 중상을 입은 세자는 도망치다 경기도 북쪽으로 흘러갔고 결국 청룡산 계곡에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은 세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러다 계곡에 빠져 떠내려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두원은 세자가 죽은 것으로 결론짓고 임금에게는 역적의 소행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조사를 맡겠다 나섰지요. 조사를 맡으면 증거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의심하였지만 그러나 확증이 없었습니다. 대신들도 이두원의 편이 많았지요. 임금은 겉으로는 이두원의 조사를 허락하면서 내심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한 명에게 별도로 세자를 찾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신하는 진태호였습니다. 진태호는 겉으로 이두원의 조사를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세자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계곡에 빠졌다면 떠내려간 방향으로 올라가야 했지요. 그러나 청룡산 일대는 워낙 험해서 수색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금은 기다렸어요. 차갑게 그러나 간절하게.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얼었던 폭포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고 계곡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녹으며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산빛 아래는 진달래가 드문드문 피었고 오두막 텃밭의 흙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서연은 이강과 함께 겨울을 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생활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물을 길어오고 아침을 지어 먹고 이강은 장작을 패거나 텃밭을 일구었으며 서연은 약초를 손질하거나 아래 마을에서 부탁받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의 얼굴에는 종종 알 수 없는 그늘이 졌습니다.
특히 밤에 이강은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잦았어요. 무슨 꿈을 꾸었냐고 서연이 물으면 이강은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소. 불이 있었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았소. 서연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강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렇겠소? 이강은 짧게 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기억의 파편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강은 산 아래 마을에 처음으로 혼자 내려갔습니다. 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은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강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금방 다녀오겠소. 그러나 그날 오후 이강은 마을에서 묘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막 한쪽에서 사내들이 술을 마시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강은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왕실에 관한 것이었죠. 세자가 잠행 중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그 배후에 영의정 이두원이 있다는 소문이 이미 민간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강은 듣는 내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자, 왕세자, 잠행, 그 단어들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강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요. 그날 밤 이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폭포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왔어요. 폭포는 더욱 힘차게 쏟아졌고 소의 물은 가득 차올랐습니다. 산속은 온통 푸른 녹음으로 뒤덮였어요. 밤이면 반딧불이 날아다녔고 이름 모를 새들이 새벽부터 울었습니다. 서연은 이강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봄끝 무렵 몸이 이상하다 느꼈고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서연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에게 말했을 때 이강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고맙소. 그 말이 전부였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은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서연을 대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 날이 더워도 찬물에 발을 담그지 못하게 했지요. 서연이 핀잔을 주면 이강은 진지한 얼굴로 의서를 들고 반박했습니다. 이 책에도 임산부는 찬 것을 피해야 한다고 나와 있소. 그 책은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알고 있을 것 아니오. 서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강도 어느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연은 좋았습니다. 이강이 웃는 일은 드물었기에 한 번 웃을 때마다 서연은 그것을 오래 기억해 두었어요. 그러나 그 무렵 이강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더 선명해졌지요. 이강은 꿈에서 넓은 정각을 보았어요. 붉은 기둥, 황금빛 현판, 수십 명의 관원이 늘어선 조회의 풍경. 그 중심에서 임금이 앉아 있었고 그 임금이 이강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강의 가슴이 울렸고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이강은 잠에서 깨어 땀에 젖은 채로 마당에 나왔고 폭포 소리가 들렸고 물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빛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강은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진짜 이름을. 이준, 이준, 이준.
그것을 시작으로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임금의 얼굴, 자신을 키워준 내관의 목소리, 궁궐의 냄새, 자맹을 나서던 그날 밤의 흥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쏟아진 칼날들. 이강, 아니 이주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준이다. 조선의 왕세자 이준이야.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서연. 그녀는 모릅니다. 자신의 곁에서 살을 맞대고 겨울을 난 이 사람이 이 나라 세자라는 것을,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이주는 오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동이 텄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요. 이주는 서연을 올려다보았죠.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었고, 지금 말하면 서연이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이두원의 자객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서연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이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서연이 그의 곁에 앉으며, 폭포 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은 잠이 오지 않는 법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폭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의 가슴 한켠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태호는 5개월 동안 세자를 찾아 헤맸어요. 이두원의 방해로 수색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두원은 이미 세자가 죽었다는 전제하에 움직이고 있었고, 더 나아가 임금의 건강이 악화되면 왕통을 자신과 가까운 반개 왕족으로 이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의 계획 전체를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진태호는 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세자가 실종된 서촌 마을에서 시작하여 계곡의 흐름을 따라 북쪽으로 추적했습니다. 도중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은밀히 물었어요. 낯선 사내를 보지 못했냐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마을 노파가 말해주었습니다. 청룡산 위에 홀로 사는 처자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함께 사는 사내가 생겼다고. 진태호는 청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가팔랐지요. 폭포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한여름의 산속은 벌레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태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줄이며 오두막에 다가갔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진태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세자였습니다. 틀림없이 세자 이준이었습니다. 전하. 진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끼를 든 이준이 돌아보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지요. 이준은 이미 기억을 되찾은 상태였으며 진태호의 얼굴을 보자 궁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금위장 진태호,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 그러나 이준은 주변을 살폈어요. 서연이 오두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준은 조용히 손짓해 진태호를 오두막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끌었어요. 어떻게 찾아온 것이냐? 소신은 전하를 찾아 5개월을 헤맸습니다. 진태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훈련된 군관답게 꾹 눌렀지요. 이두원의 자객들이 전하를 습격하였습니다. 이두원은 전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결론짓고 이미 반개 왕족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몹시 편찮으시며 시간이 없습니다. 이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부왕께서 편찮으시다고? 예. 그러나 이두원이 의관들을 장악하고 있어 정확한 병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소신이 믿을 만한 의원 한 분을 몰래 들여보냈더니 독을 쓴 것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독.
독이라면 서두를수록 좋았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야겠다. 예. 진태호는 잠시 오두막 쪽을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십니까? 이주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부인이다. 진태호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군관답게 표정을 다스렸지만 내심 놀란 것이 역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절차가 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다. 지금 당장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이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생각하자. 이준과 진태호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은 그날 밤 서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폭포 옆 너럭바위에 두 사람이 앉았어요. 여름밤의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서연은 이강이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이 온종일 이상하게 굴었고 낯선 사내와 한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의 진짜 이름은 이준이요.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세자요. 침묵이 흘렀고 폭포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에 쥔 이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계곡에서 건져 올렸을 때의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을. 그 손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봄 무렵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지키고 싶었소. 내가 세자라는 것을 알면 당신이 두려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자객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소. 서연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가실 것입니까? 그래야 하오. 부왕께서 위중하시고 역적들이 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소. 내가 없으면 막을 자가 없소. 알겠습니다. 서연은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세자 전하. 처음으로 그 호칭으로 불렸을 때 이준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당신은 내게 이강이에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불러도 되지요? 물론이요. 이준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가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살아서 오세요. 반드시. 새벽이 아직 오기 전 이준은 진태호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오두막 문 앞에 서 있었지요. 멀어질수록 그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이준은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온다. 그리고 그녀를 궁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준이 떠난 자리는 서연에게 컸습니다. 오두막 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지요. 이준이 쓰던 자리, 이준이 앉던 돌, 이준이 패어놓은 장작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서연은 아침마다 폭포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집안이 무너져도 부모를 산속에 홀로 남겨져도 살아남았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나무를 캐고 약초를 손질하고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손이 쉬지 않았어요. 이준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요.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가을이 오자 배가 많이 불렀고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마을 아래 안악 하나가 서연의 사정을 알고 가끔 올라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고마움을 약초로 갚았습니다. 밤이면 폭포 소리를 들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아비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 너도 건강하게 자라렴. 폭포는 변함없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이 산속의 물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궁 안으로 들어선 것은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고 어둠 속에서 이준은 진태호와 진태호의 신복 몇 명만을 거느리고 임금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진태호를 알아보았고 진태호가 임금의 명으로 순찰 중이라고 하자 경비들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침전 안에는 임금이 자리에 누워 있었지요.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이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임금이 눈을 떴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은 이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이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송구합니다. 자식이 아비를 이리 애태웠으니 아니다. 임금은 힘없이 손을 뻗어 이준의 손을 잡으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 밤 이준은 임금 앞에서 이두원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증거 문서가 제시되었고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습니다. 읽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이두원을 당장 잡아들여라. 임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노기는 분명했지요. 그러나 이두원을 잡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두원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미 군사를 움직이고 있었고 이두원의 사위가 지휘하는 포도청 군사 수백 명이 궁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이두원은 도성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결단을 한 듯 진태호,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전하, 위험하십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피를 흘릴 것이다. 저 군사들은 이두원에게 속은 자들이니 내 얼굴을 보이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이준은 갑옷을 입고 그리고 스스로 국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포위하고 있던 군사들이 술렁였어요. 이준은 높은 곳에 올라 외쳤습니다. 나는 세자 이준이다. 이두원의 영모에 속아 여기 서 있는 자들이여,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아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중 하나가 창을 내렸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무기가 내려졌어요. 이두원의 사위만이 혼자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진태호가 이두원의 사위를 잡아 포박했습니다. 이두원은 도주하려 했으나 이미 포위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이두원은 결국 포박되어 임금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임금은 이두원을 오래 바라보며 짐이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아느냐. 이두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모, 세자 암살 시도, 독살기도 이 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다. 이두원은 그날로 하옥되었고 그의 일당도 줄줄이 잡혀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장악했던 무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이준은 생각했어요. 이제 부왕을 살려야 했습니다. 서연이라면 방법을 알 것입니다. 이준은 즉각 사람을 청룡산으로 보냈습니다. 진태호가 직접 다시 산을 올랐어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오두막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다가 진태호의 발소리를 들었고 인기척에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모습을 드러낸 진태호를 보자 서연은 그가 이준과 함께 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자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진태호는 공손히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사하십니까? 예, 무사하십니다. 역적들은 평정되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눌렀지요. 그리고 진태호를 향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환우는요?
진태호가 잠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자의 처가 임금의 병세를 묻는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독이 몸에 퍼져 있어 의관들도 손을 쓰기 어렵다 합니다. 어떤 증세입니까? 진태호가 대략 설명했고 서연은 듣는 내내 생각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약초를 챙겨야 합니다. 서연은 서둘러 움직였어요. 비록 배가 불렀지만 손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오두막에서 키우고 모아두었던 약초들 중 필요한 것들을 골라 단단히 묶었습니다. 진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서연은 처음으로 청룡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넓은 대로 행인들, 기와집들이 이어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두리번거리지 않았고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궁의 문이 열렸으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넓고 웅장한 정각들, 붉은 기둥, 황금빛 현판, 이준이 꿈에서 보았다던 그 장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상이었지요. 이준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달려오다가 스스로 걸음을 줄였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왔소.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임금의 침전에 서연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신분도 불분명한 여인이 임금의 침전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이주는 단호했습니다. 내의원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여인은 내가 보증할 것이다. 들여보내라. 이준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서연은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황색으로 변해 있었고 숨이 얕았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임금의 손목을 잡았고 맥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어디서 독을 드셨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서연이 내시에게 묻자 내시가 답하였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은 이미 간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러나 아직 손 쓸 수 있습니다. 서연은 가져온 약초들을 정리했어요. 내의원 의관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탕약을 올렸습니다. 부친에게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정교한 방법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이 걸렸어요. 서연은 그 사흘 동안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약을 바꾸고 맥을 짚어야 했지요. 이준도 침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가끔 서연에게 식사를 들여보냈지만 서연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임금이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이 전날보다 맑았습니다. 체온이 내려갔고 숨이 깊어졌습니다. 누가 나를 치료하였느냐? 임금이 물으셨습니다. 서연이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소녀 유서연이라 하옵니다. 임금은 서연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이준에게 시선을 옮겼고 이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짧게 말했어요. 이 아이가 세자의 처란 말이냐? 예, 아바마마. 임금은 다시 서연을 보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임금이 회복하면서 세자의 혼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소박하게 치러진 혼례는 공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 조정의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세자빈을 간택하는 것은 나라의 대사인데
신분도 불분명한 여인이 세자빈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더욱이 서연은 이미 아이를 가진 몸이었고 세자의 처자이가 정식 간택도 아닌 방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대신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편전에서 논쟁이 이어졌고 예조 판서가 앞에 나섰습니다. 세자 저하의 고충은 이해하오나 나라의 법도가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어 다시 혼인을 하시거나 이 여인은 측실로 들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주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가 혼인한 것은 사실이요. 증인은 없으나 하늘이 보고 있었소. 나는 이미 이 여인에게 맹세했소. 전하, 그러하더라도 법도라 하였소? 이두원이 조정을 장악하고 임금을 독살하려 했을 때 그대들은 어디 있었소? 그때는 법도가 없었소?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연은 내 처요. 나를 살린 사람이고 부왕을 살린 사람이요. 이 나라에 진 빚이 있다면 이 사람보다 더한 자가 있겠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도 이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자의 뜻이 확고하니 짐도 이를 허락한다. 유서연을 정식으로 세자빈으로 책봉하도록 하라. 예조 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조정 안에 여전히 불만을 품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준의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습니다. 서연은 그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침전 한켠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준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잘 되었소. 이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궁 안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궁궐 예복을 입었습니다. 붉고 화려한 옷이 어깨 위에 올랐으며 머리에는 화관이 얹혔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있었지요. 옷을 입혀주는 상궁이 말하기를 마마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청룡산의 낡은 오두막이 생각났습니다.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너럭바위 위에서 책을 읽던 저녁들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이강이 눈을 떴을 때의 그 창백한 얼굴이 생각났지요. 그 모든 것이 이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책봉례가 거행되었어요. 임금 앞에서 세자빈의 자리를 받는 절차였습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걸었어요. 오두막에서 혼자 겨울을 보낼 때도 이준이 떠난 새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준이 앞에 서 있었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은 웃었지요. 오두막 마당에서 피식 웃던 그 웃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예를 갖추고 절을 올렸으며 임금께서 세자빈의 책봉을 선언하였고 궁 안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과 서연은 처음으로 궁 안에서 함께 달을 보았습니다. 높은 정각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청룡산의 달과는 다르게 생겼군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같은 달이요. 보이는 곳이 다르면 다르게 생긴 것 아닙니까? 이준이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달을 보았어요. 오두막에서 나란히 앉아 폭포를 보던 것처럼 늦가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의 아이입니다.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침전 밖까지 들렸습니다. 이주는 침전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께서도 소식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주는 침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품 안에 작은 아이를 안고 있었지요. 이주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그러나 힘차게 꿈틀거렸습니다.
이름을. 이준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혼은 어떻겠소? 그대와 내가 처음 만난 곳이 물이었으니.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호. 이 나라 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청룡산의 폭포 소리가 담겨 있었지요. 서연이 차가운 계곡물에 뛰어들었던 그 가을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아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살렸으니. 아바마마, 그것은 아이의 어미가 한 일이옵니다. 임금은 웃으셨며, 알고 있다. 그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궁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궁궐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예법과 낯선 사람들이 어색했지만 서연은 부지런히 배웠지요. 상궁들은 처음에 낯선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연이 아는 것이 많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고는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이주는 세자의 자리에서 차분히 조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두원의 일당이 모두 처벌받은 이후 조정은 새롭게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임금을 도와 오랫동안 쌓인 비리를 걷어내고 새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주는 한 가지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한석의 억울한 죽음이었지요. 서연의 부친이 영모죄로 몰린 것은 이두원의 모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증거로 확인된 사실이었어요. 이주는 이 문제를 임금께 올렸습니다. 유한석은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이두원의 비리를 상소하려다 역으로 당한 것이니 그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임금은 즉각 허락하셨습니다. 유한석에게는 관직이 복원되었고 이두원 일당에 의해 몰수되었던 재산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모죄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그날의 소식을 직접 서연에게 전했어요.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가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 것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거요. 그러나 이제 되었소. 서연은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정각 한켠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친의 얼굴이 생각났고 모친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청주의 집이 생각났어요. 그 집에서 부친이 책을 읽어주시던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기억들을 떳떳하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께서 몇 해 뒤 세상을 떠나셨고 이준이 보위에 올랐어요. 조선의 새 임금이었습니다. 즉위와 함께 서연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책봉식이 거행되던 날 서연은 높은 자리에 앉아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으로 산들이 이어졌고 그 중에 어딘가에 청룡산이 있었습니다. 폭포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겠지요. 너럭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겠지요. 이준, 아니 임금이 서연의 시선을 따라 함께 창밖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청룡산 생각을요. 그립소? 아주 가끔요. 임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같이 가봅시다. 정말요? 임금도 자맹을 나설 수 있소. 서연은 웃었어요. 깊고 맑게 웃었습니다. 궁에 들어온 뒤로 서연이 가장 많이 웃게 된 것은 임금이 그 웃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호는 무럭무럭 자랐고 총명하고 건강했습니다. 아버지의 강단과 어머니의 따뜻함을 동시에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임금은 이호를 가르칠 때마다 청룡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내 어미가 나를 계곡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단다. 이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마마마가요? 그렇다. 그러니 어미에게 잘해야 한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때는 통나무인 줄 알았어요. 통나무라니. 처음에 보았을 때 그랬어요. 떠내려오는 통나무인 줄. 임금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왕비. 예.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마시오. 서연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호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따라 웃었어요. 궁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임금이 즉위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은 정말로 청룡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진태호와 믿을 만한 호위 몇 명만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궁을 떠났습니다. 이호는 너무 어려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을이었고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기억보다 가팔랐습니다. 임금은 거뜬히 올라갔지만 서연은 중간에 한 번 숨을 고르며 쉬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내밀자 서연이 그 손을 잡았지요. 폭포 소리가 들렸고 산모퉁이를 돌자 폭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이 보였지요. 오두막은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낡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죠. 텃밭은 잡초로 덮여 있었고 너럭바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으며 폭포는 여전히 힘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 위에 떠내려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너럭바위 위에 앉았고 임금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자리였지요.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가 생각나오. 임금이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앉아서 당신이 책을 읽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것은 알았소. 서연은 폭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이강이 통나무가 아니었다는 것 처음부터. 임금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하는군요. 오래 기억해 두어야지요. 서연이 임금을 바라보았고 임금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궁에 돌아가면 다시 임금이고 왕비였지요. 수많은 눈이 바라보고 수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폭포 앞에서 두 사람은 그냥 이강과 서연이었습니다. 계곡에서 건져 올린 남자와 혼자서 산을 지키던 여인이었어요. 임금이 천천히 서연의 손을 잡았으며 서연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폭포는 쏟아졌고 단풍잎이 날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강물보다 깊고 폭포보다 맑은 것이었지요. 그 뒤로도 해마다 가을이면 궁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주상 전하와 중전 마마께서 청룡산에 다녀오신다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다녀오신다고, 신하들은 때로 그것이 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지요. 임금이 호의도 없이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상 전하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짐이 가장 안전했던 곳이 그 산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호가 장성하여 세자가 되었을 때 임금은 아들을 데리고 청룡산을 올랐습니다. 폭포 앞 너럭바위에 앉아 임금은 아들에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물에 떠내려온 남자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한 여인이 그를 살린 이야기를, 이름 없이 살았던 겨울의 이야기를, 그 겨울 끝에서 서로를 향해 절을 올리고 손을 잡았던 이야기를 세자는 폭포를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마마마가 아바마마를 살리신 것이네요. 그렇다. 어마마마가 이 나라를 살리신 거네요. 임금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내 어미를 잘 섬겨라. 폭포는 그날도 쏟아졌습니다. 물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청룡산 깊은 곳, 폭포 옆 너럭바위 위에는 아직도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이고 단풍잎이 바람에 날리는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처음 이름을 주고받았던 그 자리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결국 한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또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서연과 이강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가슴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